안녕하세요. 김종갑 부동산 재테크 TV입니다. 구독 꾹, 좋아요 꾹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부동산, 환율, 주가, 채권, 금리, 경제 재발 요소는 물론 리디노네이션,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 위기, 대한 어떤 전반적 관심을 갖는 것들이 거의 폭발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제 유튜브 방송을 듣는 분들은 경제 재반 여건에 대한 지식은 물론 금융위기 및 장기적인 경제 침체에 어떻게 대비하고 수익률을 창출하는지 그 해답을 얻을 것입니다. 방대한 분량이지만 핵심 중심으로 명쾌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금융위기, 고양이가 정말 느낌표, 물음표 깜짝 놀랐죠. 바늘로 조금만 대면 터질 것 같은 지금 중국 지도 폭탄까지 나와 있어요. 자, 중국과 한국 금융위기 정말 와서는 안 되겠지만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겠죠. 현금으로 4배까지 불릴 수 있습니다. 많게는 10배까지도 가능해요. 물론 잘못하면 패가 망신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한국 주가부터 해서 환율, 금리, 채권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소하고 좀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95년이고요. 여기 2015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 선은 PBR,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는 회색이죠. 이 PBR이 뭐냐면 주가와 한 주당 있죠. 순자산을 비교해 가지고 나타낸 비율을 말해요. 주가하고 한 주당 순자산 비교. 기업의 재무상태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PER이라고도 있는데 기업의 수익성과 주가를 평가하는 지표도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여기 지금 1000, 1500, 2000, 2500도 넘겼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다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500.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쭉 500 단위부터 있네요. 97년에 아시아 이외환위기, 이때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생겼죠. IMF, 그 다음에 IT 버블 2001년에 생겼고, 3년에는 신용사태, 신용카드 사태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이 4개나 벌어 있죠. 이때 코스피 지수를 따라가 보니까 지금 이러죠. 자, 어김없이 낮았을 때 위기가 생깁니다. 당연히 떨어지겠죠. 어떤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도래하면.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서 뭘 알아야 하냐면 1000이 됐던 게 500 밑으로 떨어졌네요. 더블 이상 먹겠죠. 여기서 잡는다면. 그쵸? 결국 회복했잖아요. 역시 1000 언저리 넘었던 게 약 500 언저리로 떨어졌습니다. 1000까지는 아니지만 900, 800 이렇게 갔던 게 또 떨어지고. 자, 이제 장기적인 호황을 거두는 듯 하더니 대략 한 2000 정도 찍고 2000 찍고 미국발 금융위기 때 무려 1000이 무너져요. 900선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계속 상승하고요. 이제 어디까지 뛰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약 2600 언저리까지 뛰어요. 그러다가 빠져서 2000도 무너졌다가 다시 지금 2200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위기시 코스피 PBR. 자, 이걸 왜 제가 끄집어냈냐면 정말 우리나라가 주가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심각하냐 이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요. 1990년 그 다음에 2018년입니다. 여기 보시면 1992년 기업부도 사상 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1997, 8년 뭐였어요? 외환위기네요. 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그리고 IT 버블 사태가 2001년에 나오는데 그때도 떨어졌죠. 어김없이. 그리고 카드 버블 붕괴 2003, 4년.
미국발 글로벌 위기 2008년 이렇게 중요한 것들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지금 PBR 규모가 전반적으로 0.5에서 1 이 사이에 놀았던 곳들이 이제 위험한데, 자, 한번 저점을 한번 제가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저점입니다. 이 저점 동그라미 쳐보면 어떻습니까? 쭉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요. 지금 큰 위기도 아닌데도 저점하고 비슷해요. 코스피 지수는 높은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만큼 지금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가 계속 이어가 보자고요. 코스피 지수를 한번 이제 순수한 주가 지수로 보자고요. 한 2010년, 2019년 1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서프라이브 기준 때 폭락을 한 이후에요. 가장 먼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하죠. 정말 빨리 회복했어요. 2100까지 초고속으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주 긴 기간 동안 거의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특히 일본이나 유럽은 계속 올라갑니다. 좀 늦게 회복을 했지만 그러다가 2018년 언저리에서 무려 정고점 제일 꼭지점인 한 2600 이 정도를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무너지죠. 여기 그래프 보면 이게 2000선이 무너졌어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다가 이렇게 됐고, 여기 위에 지금 여러분들 월봉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 2010년 1월부터 2019년 1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 지금 긴 파란 음봉이 이런 것들이 놓여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 신호가 감지된다는 뜻이에요. 어찌됐거나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다른 나라들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계속 회복한 2000선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금융위기와 관련해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어요. 1997년 외환위기와 흐름이 비슷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하고 비슷합니다. 1997년은 이게 기업은행이 부실돼 가지고 외환위기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2019년 이후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건 100% 가계부채입니다. 특히 부동산 빚,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와 아주 쌍둥이처럼 닮은 꼴이 되겠죠. 두 번째, 위기에 대한 대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위기 안 오지 않나요? 반드시 옵니다. 여기서 위기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장기 침체이거나 아니면 금융위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필연적이에요. 물론 이건 정부 탓도 아니에요. 정부가 좀 이렇게 다른 나라 어떤 미국이라든가 또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부가 정말로 잘하면, 정말로 잘한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는데 일본처럼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장기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여러분들 정말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라면 지금부터 대비를 해 나가야지 않겠어요? 자, 미리 생각해서 계획을 설정을 해야 합니다. 피해 취소해야겠죠. 또 역설적으로 부자 기회로 삼아야겠죠. 근데 반복되는 패턴과 사이클이다. 이게 별다른 거 없어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금융위기가 생겼던, 미국이 생겼던, 유로 문제가 생겼던 반복된 패턴 사이클. 원리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다만 약간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해가지고 예측을 준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전 예측을 준비하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나라 가계부채요 1,500조 정도 된다고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상 임대인한테 주어지는 이제 임차인이 우리가 대출,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있잖아요. 사실상 임대인에 대한 어떤 대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합치면 약 2,200조나 돼요, 무려. 이게 맞습니다, 2,200조가. 그리고 유동자금 대략 1,100조라고 하는데 이거의 2배예요, 2배. 유동자금 많다고 지금 자꾸 폭등론자들이 떠들어대는데 지금 가계부채 한 방으로 지금 2배네요. 그쵸? 이거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발생 원인은 그럼 왜 일어나느냐, 금융위기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원금 이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이 됐던, 회사가 됐던, 국가가 됐던. 두 번째, 1997년 금융과 기업 간 금융 대략 800% 은행, 정말 심각하죠. 800%면 부실 채권이
정말 이 정도 되다 보니까 1금융권도 무너졌어요, 그때. 그래서 합병도 많이 했잖아요. 회사, 금융상업, 이게 붕괴됩니다. 일본, 1991년에 붕괴됐고, 한국은 1997년, 그리고 2019년에는 중국, 예상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아닌 회사라든가 기업, 금융이 문제가 돼서 붕괴된 것은 일본은 뭐 버블이 터졌다기보다도 장기적 침체가 된 거예요. 근데 미국은 터졌어요. 가계부채로 98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자가냐면 일본 짝 뛸 가능성이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번에는 기업이 아니라 부동산 가계대출 부실. 2008년에 미국, 2019년에 이후에 한국. 만약 우리나라가 또 터진다면 이제 두 번째 터진 상황이 되는데 100% 가계대출입니다. 지금 정부가 너무 이게 좀 방관했어요. 집값이 폭등하는데 빚까지 이제 와서 잡는다고 해서 좀 한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 비율이 줄어들 뿐이지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금액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유럽 금융 문제 이것도 만만치 않았죠. 예전에 그리스 국가부채, 스페인 가계부채. 한국은 일본과 미국 금융위기 닮아가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한국, 미국을 참조하면서 아마 이제 대비하려고 하겠죠. 이번에는 환율입니다. 주가는 끝났으니까 환율 한번 볼까요? 2009년 5월달, 2019년 1월달 대략 한 10년 동안 여기 보시면 치고 이제 환율은 숫자가 높을수록 좋지 않은 거죠. 자, 1달러당 무려 1,300원이라는 꼴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는 1,100원이죠. 자, 2009년 1,300원. 그 이전에 1,500원대도 찍었어요. 1,500. 자, 그러다가 1,300으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죠. 그리고 이걸 이제 쭉 보면 최저 2013년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 바닥을 쳤을 때 그 시점인데 정말 이때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내구성 경제가 정말 안정적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환율이 정말 낮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올라갑니다. 2015년, 16년. 특히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요, 가계부채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다행히 조금 꺾이는가 싶더니 다시 또 올라가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1월부터 4월 현재, 어제 날짜까지예요. 지금 이 뒷부분 있죠? 환율 1100 했던 게 1월 달에 지금 1160까지 찍고 있습니다. 1160이에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지금 여기 보시면 환율대가 나와 있잖아요. 한 이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160. 여기하고 비교할 건 아닙니다. 이건 미국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좀 올라왔었고. 한국 금융위기 외적 요인 한번 볼까요? 만약 금융위기가 외부에서 터진다면, 우리나라에서 터진다면 이런 요인들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요인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거예요, 아마. 이자 비용이 증가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만약 미국이 올리면 우리나라 안 올릴 수 없어요. 지금 이절하는 문제가 너무나 지금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어찌됐거나 좀 고민을 될 겁니다. 만약에 미국은 계속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올리지 않는다? 외국 자본 다 빠져나가요. 주식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심각해져요.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멈춘 상태예요. 왜 멈춘 줄 아세요? 미중 무역 전쟁, 그 다음에 영국 브렉시트 문제, 이 브렉시트 문제 때문에 아무튼 내린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아주 낮아요. 또 경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제어하는 거겠죠. 근데 경기가 그만큼 잘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왜? 우리도 올려야 하는데 지금 부채가 너무 심각하고 가계라든가 중소기업이 너무 취약해서 올리기가 어려워요. 자,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역시 경기가 안 좋습니다. 만약 내리면 처음에는 좋아요. 내렸네?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주가도 올라갈 거예요. 그렇지만 왜 내렸지? 왜 내렸지? 이게 반복될 거예요, 질문이. 미국은 아니겠지만 경기가 안 좋은 나라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역설적으로 뭔가 터질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심리적 위축이 돼서 더 위험합니다. 특히 트럼프 재선거로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금리가 내리면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산업 경기가 어려워져서 진퇴양난, 사면초가 진퇴 유곡. 자, 두 번째 요인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하나의 요인이 될 거고,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했잖아요. 두 번째는 미국 주식시장이 지금 거품이 좀 심합니다. 엄청 높잖아요. 25,000, 6,000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거품이 약 30%라고 평가합니다. 돈을 지금 지나치게 많이 풀었어요. 미국 외,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터지는 거예요. 등짝이 터지는 거예요. 취약해요. 이것도 우리나라에게 나쁜 요인입니다. 세 번째 요인.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문제가 되겠죠. 두 가지는 미국이었다면 중국이 금융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한국에 가장 큰 파장을 줄 거예요. 아마 중국이 터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수출 다변화를 꾀했다고 하지만 아마 주가라든가 모든 것들이 반토막 날 가능성이 커요. 한미 기준 금리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어떤 이런 재반 사항을 알려면요, 이런 것도 알아둬야 돼요. 금리도. 한미 기준 금리. 지금 이게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계속 나올 거예요. 자, 2008년에 터진 이후에 어떻습니까? 쭉 내려왔죠. 2009년 아예 그냥 바닥을 찍어버렸죠. 0에 가깝게. 미국입니다. 빨간 게. 지금 계속 없다가 2016년부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조금씩 올리기 시작해서 현재 대략 2에서 2.25 기준금리가 이렇게 미국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보세요. 덩달아서 같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미국만큼은 떨어지지 않다가 이걸 웬걸 이제 주가도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이제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다가 처음으로 한번 올렸어요. 이게 1.50입니다. 지금 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더 못 가는 거겠죠. 자, 이제 다음 그래프가 무시무시합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이게 미국 기준금리 상승주기 이제 돌입했다고 하는데 1954년부터 2018년까지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 꼭지 찍은 대략 한 86년을 보자고요. 86년. 1986년에 오일 쇼크 여기 16% 여기 왼쪽에 지금 금리 무려 16%면 대단하지 않아요? 금리가? 그렇죠? 이 정도 이렇게 연기가 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992년 유럽발 문제 터졌을 때 대략 92년이면 이 정도 되죠. 여기입니다. 이 꼭지. 자, 이게 유럽발 문제 10%입니다. 어디 10%인지 보자고요. 정말 10%네요. 왼쪽에.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또 폭락한 다음에 자, 회복을 했네요. 이번에는 2002년 닷컴 버클 7.5%네요. 여기 한 이 정도.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5가 여기니까. 정말 7.5 맞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2008년 미국 금융위기. 2008년 한 이 정도 되겠죠. 이제 꼭지 찍고 바로 떨어진 거니까. 금융위기 때 대략 5%. 5% 맞죠? 여기 쭉 연결이 되죠? 이렇게. 신기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16, 10, 7.5, 5. 그 다음에는 금융위기 이제 터질 거 아닙니까?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략 3에서 4% 사이를 보고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직전에 보여준 자료 있죠? 자, 미국 어때요? 2.25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여기 지금 조금만 올라가면 3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든 무슨 큰 문제, 사단이 꼭 나는 거예요. 대략에서 조금 더 올라가죠? 3% 정도 되면 문제가 생긴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고점이 어때요?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꼭 틀림없이 이렇게 위기가 터졌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시에 미국 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이번이 용케 또 그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희생양은 누구냐?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중국, 한국, 일본이 가장 큽니다. 한국 부동산 문제, 우리나라는 다른 문제도 심각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부동산입니다. 자, 지금은 한국 부동산 버블 붕괴보다 어떤 붕괴라는 표현보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이 말이 필요해요. 버블이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잖아요. 거품 낀 건 맞아요. 근데 지금 필요 없이 비싸요. 어느 정도 빠져야 정상이냐? 저도 지분 갖고 있지만 50% 폭락을 해야 정상화입니다.
거품이 낀 상황이에요. 이거 50%. 증거는 많습니다. 서울 중산층 약 4억 정도가 정상이에요. 서울 집값이 4억대가 돼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지금 8억대 아닙니까? 그것도 단기간에 단 4, 5년 만에 이렇게 폭등해 버렸잖아요. 더블로. 이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여유롭게 삽니까? 기분 아주 째집니까? 어차피 집은 집인데요. 팔지도 못하고. 폭락 이후 보세요. 자, 집 사는 사람들 이제 집값 하락 이후에 만약 하락장이 돌아서면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점점 내려갈수록 언론이 부추길 거예요. 이제 집 사면 망한다 어쩐다. 그리고 보수적 자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고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매달 10,000건 이상이 거래됐던 게 지금 100단위로 줄었잖아요. 이것은 집 아예 사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또 올라갈 줄 알고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결국 부동산이 이제 정상화가 돼야 할 텐데 그나마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과도한 빚이 없다면 이거 과도한 빚이 있으면 이거 문제입니다. 털어내야 돼요 이거. 근데 없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저출산 고령화, 잠재 성장률 저하, 경제 성장 인구 둔화, OECD 절반의 인구 저출산, 신생아가 정말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이 네 가지 요인은 아주 심각합니다. 다섯 번째, 주택에 돈이 묶여 있어요. 대다수 주택에 돈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율도 많아요. 돈을 갖다가 집에 깔고 앉는 거예요, 지금. 그거 상당히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저성장되는 거예요. 정부 탓만 할 거 아니에요. 다 가계 탓도 있는 거예요. 정부, 버블, 소상공인, 특히 이런 분들이 어렵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집값이 비싸면 당연히 상가 가격도 비싸요. 그럼 임대료 비싸니까 장사한 거 상당 부분을 거기에 토해내야죠. 그러면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집값 하락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상가 가격도 떨어져야 하고요. 상가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임대료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약 50% 하락해서 정상화되어야 임대료도 줄어들고 아마 소상공인 부담이 확 줄면서 또 여러 가지 생필품 이런 것들 가격도 낮추면서 장사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부동산의 버블이 터지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동안에 자 우리가 장사 1차 베이비붐 세대 여러분들 한번 길거리 보세요. 세 달 하다가 망하고 두 달 하다가 어떤 경우는 1년 하다 망하고 1년을 넘기는 걸 못 봤죠. 근데 망하는 걸 쉽게 발견 못해요. 왜? 바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걸 이어받아요. 그러니까 망하면 다시 누군가 새로 인테리어 잡고 망하면 잡고 이러다 보니까 표가 안 나는데 앞으로는 달라요. 자, 2차 베이비붐 세대도 문제가 됐는데 1970년대생 이어갔지만 3차 인구 구조가 붕괴된 상황이에요. 지금 저출산까지 심각하죠. 그러면 자영업자 절반이 사라지기 때문에 절반이 무너지면 거기를 땜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땜빵을 해줬는데. 그럼 파산이에요, 결국. 이 파산이 금융위기의 불씨를 당기는 거예요. 7번, 2019년 말부터 악화. 우리나라는 특히 2019년 말부터 이제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 세계 경기 10년, 이 호황이 종료됐습니다. 연착륙이 기대가지고요. 이제 한국 외환위기 낙인 효과, 그전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기론에 우리가 상당히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가부도 그 영화도 대박을 치고 최근에 여러분들 화폐개혁 또는 금융위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유튜브라든가 뉴스라든가 이런 조회수가 엄청나게 늘어드는 추세예요. 미국 국채금리 10년, 2년 한번 보자고요. 국채 어려운데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개인이 빌리면 사채고 회사가 빌리면 회사채고 나라에서 빌리면 국채입니다. 그거예요, 그냥. 그리고 뭐 2년 동안 빌리면 2년 만기 국채, 10년 동안 빌리면 10년 만기 국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년 국채금리와 2년 국채금리 여러분들 누가 이자가 세겠어요? 10년이 세요. 길게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역전되면요 반드시 1, 2년 후에 위험이 터져요. 이것도 상당히 아까 제가 앞에서도 이게 생기면 이게 터진다라고 했죠. 지금 10년과 2년이 역전되면 터집니다. 자, 이걸 0을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0 쭉 잘 보이죠? 0. 자, 보통 이 위에서 논다는 얘기는 파란색 보이죠? 위에서 많이 놀았잖아요. 이렇게 위에서 많이 논다는 것은 좀 안전하다는 거예요. 왜? 10년 국채가 2년 국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괜찮다.
그런데 가끔씩 여기 밑에 보세요. 0을 밑으로 내려온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2년 국채가 10년 국채보다 더 이자율이 높아요. 왜? 장기적으로 안 좋으니까 누가 10년 국채를 받으려고 하겠어요. 자, 어김없이 이렇게 낮을 때는 위기가 터졌어요. 여기 보세요. 자, 2년 지난 2008년에 미국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게 2006년이거든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아시아 금융위기. 자, 여기 저점인데 2년 지난 다음에 어김없이 터집니다. 터지죠? 자, 여기 일본은 뭐 금융위기는 아니지만 20년간 침체를 가져왔잖아요. 거기 꼭지가 1991년이거든요. 자, 역시 어때요? 한 88년, 9년에 이렇게 제일 바닥을 찍으니까 2년 후에 아니나 다를까 일본 터지죠. 일본 터졌지, 아시아 터졌지, 미국 터졌지. 정말 얼마나 정말 적중률이 높습니까? 지금 여기 어때요? 지금 이게 이제 이거 설명하려고 해요. 내려가고 있잖아요. 지금 0으로 가까워졌어요. 어느 나라가 지금 터질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하다고 여기 써있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 한국 부동산 2019년 버블 상황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거 문제 없어요. 부동산이 문제인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뛰었어요. 너무. 4년 반 하락하고요. 5년 반 상승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 선만 보자고요. 자, 빨간 게 서울입니다. 2006년 집값 많이 뛴 거 아시죠? 여기 꼭지. 뛰어봤자 여기였어요. 전고점이. 그러다가 이제 서프라이 모기지를 때문에 좀 빠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해요. 2009년에. 아직도 뭐 2013년에 서프라이 모기 때문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회복했어요. 그러다가 2013년 여기 보세요. 바닥이죠?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제 2018년 여기 보자고요. 여기 꼭지 빨간 거 보세요. 자, 얼마나 뛰었습니까요? 지금 2018년 9월 9.13 대책까지 여기 2006년 이건 애교 수준이죠. 얼마나 올랐어요. 보세요.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5년 반 동안 이렇게 뛰었어요. 오히려 경기도는요. 오히려 전고점하고 비슷해요. 자, 이렇게 서울이 문제인 겁니다. 수도권이 문제인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거품이 더블로 뛰어 있는 상태라서 당연히 빚을 많이 냈겠죠. 자, 가계부채는 이따 보자고요. 자, 금융위기 문제점 또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최대한도로 빨리 들어갈게요. 1997년 금융위기가 생기는데 인구 안정적, 중상층, 중국 무역, 금모기, 애국심으로 그나마 살렸어요. 근데 앞으로 2019년 이후에 금융위기가 생기면 달라져요. 이때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회복했지만 장기화될 경우 저출산 고령화가 일단 대기하고 있어요. 치명적입니다. 이건 세계 지금 0명대로 지금 무너졌잖아요. 특히 50대 이후에 빚이 많은 사람들 파산했다. 이거 재기불능입니다. 이때하고 달라요. 이때는 그나마 성장 주도 우리나라가 아직 국민소득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발판이 있었지만 이때는 정말 힘들어져요. 연쇄적 악재가 발발합니다. 꼭 설상가상으로 나쁜 일들이 계속 겹치게 돼요.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돼요. 특히 50대, 60대 이런 분들 대비한다는 거 뭐냐? 부채를 줄여야 돼요. 지금 빚에 깔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또는 장사를 하면서 빚이 너무 많거나 그러면 나중에 경매당해가지고 완전 파산돼 버려요. 이때는 여러분들 개인 회생이라든가 파산 신청 국가에서 해줄까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금융위기 그렇다면 해결 방안 보자고요. 자, 큰 위기는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대비, 생각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수습을 하죠. 그러면 역으로 이걸 잘 했다면 최고의 기회가 와요. 최고의 기회. 역으로.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기회가 오기도 전에 무너져 버리고 개개인별 솔루션을 준비하겠죠. 장기적으로 1997년 외환 위기가 비슷할 겁니다. 패턴이 비슷하니까. 과거로 돌아가면 이 중국발 위기는 1997년에 해답이 되겠고 중국주가 지금 낮은 까닭인 지방 부채가 많아서 그래요. 왜 상하이 지수가 못 가느냐? 중국도 지금 위험에 노출됐어요. 우리나라하고 만만치 않아요. 중국은 국가 주도 인구가 그나마 있어요. 내수가 뒷받침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습니다. 결국 또 망한 다음에 나중에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즉 중국 폭락시 한국이 주가, 관련 주가, 뭐 펀드, 부동산, 국채, 중국과 관련 주가, 펀드, 부동산, 국채 흐름 보면서요. 대거 잡아도 엄청 돈을 벌 거예요. 파상적으로 매수하세요. 수익이 50에서 1000%까지 날 수 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버블입니다. 버블에서 완전히 바닥 치고 이제 회복이 서서히 나왔다. 생각보다 빠르잖아요. 회복이. 미국이 가만 놔두겠어요? 자기 나라도 망하는데. 그러니까 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잡으시라고요. 이때 투자 안 되면 언제 되겠어요? 상해
종합지수 장기적으로 10배까지 뛴다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어요. 당장은 지금 심각하지만 일본을 모범 사례로 삼아서 우리나라가 사전 대비를 해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 이것은 몇 번 보여준 사례가 있는데, 자, 그럼 얼마나 쪘길래 거품이냐? 다른 거 안 볼게요. 그냥 2013년 보자고요. 평균 매매가 4억 8천이었던 게 2018년 8억으로 뛰었네요. 거의 80%뛴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중위권 가격 서울 2013년에 4억 6천밖에 안 했던 게 8억 4천이에요.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지금 내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공시지가 갖고 그렇게 호들갑 떠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다음입니다. 한국 GDP 증감률. 이번에는 이제 이 GDP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017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무려 2년 동안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1%, 0.6, 3분기에 1.4, 4분기 때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8년 1분기 때 1.0, 2분기 0.6, 3분기 0.6, 4분기 1.0. 아, 이번에 2019년 마이너스 0.3. 물론 이게 실질 GDP이기 때문에 더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마이너스가 뭡니까? 너무 심각하죠. 정말 이것만 봐도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기 침체, 아까 제가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금융위기냐, 일본짝 장기 침체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지금 일본짝 금융위기로 가는 게 차라리 낫죠. 그나마 장기 침체로. 근데 금융위기 이것도 지금 GDP 보면 무시 못합니다. 다음 한국 경기지수. 이번에는 우리가 경기가 좋다 나쁘다 그러잖아요. PSI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종합경기지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 2018년 5월이고 자, 2019년 5월 약 1년간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본 자료를 보면, 자, 전망과 예측이 있어요. 전망과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 보자고요. 95.5, 84.2, 그리고 11월 달에 88.7, 2019년으로 넘어와서 84.3. 다행히 경기지수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2019년 올라오면서 93.9까지. 하지만 100을 회복해야 돼요. 100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것은 진정한 경기가 살아났다고 할 수 없어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뭐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 밑에서 한참 놀고 있으니 이 경기 좋다는 말이 나오게 생겼습니까? 근데 앞으로는 좋아질까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정부, 기업,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뭔가를 이루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겁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도 중요합니다. 자,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뭐 경기가 살아날 거 아닙니까? 자, 8년부터 19년까지 약 10년간 보면 이게 120까지 간 적도 있죠. 그러다가 대부분 그래도 100에서 놀았어요. 14년, 15년, 16년, 17년 잠깐 떨어지긴 했지만 집값이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좋았죠. 이게 쥐약이에요. 일시적으로 120까지 갔는데 집값 뛰니까 좋죠. 막 차 사고 집 사고 물건 사고, 그러니까 소비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몰라요. 다행히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 반등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어찌됐거나 100을 넘겨야 합니다. 아직은 소비자 심리지수는 심각한 건 아니지만 경기지수는 좀 심각했죠. 10년 위기설의 실체를 한번 간단하게 보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10년 위기설이라는 건 뭐냐? 1987년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생겼고 1997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 의한 교육. 꼭 10년이네요. 저는 이런 거 미진 같아서 좋아하진 않는데 2008년 미국의 서프라이브 기준은 또 10년이네요. 자, 지금 10년 됐어요. 10년. 2019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설 한국과 중국. 이거 무시할 수 없죠. 4번 반복이니까 준비하세요. 한국 상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가계 영역이 특히 문제인데 빚으로 갖고 있어요. 지금 빚으로.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나라 서민들 가계.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 떨어지거나 자산도 하락하고 금융비용은 증가하고 있어요. 90%는 건전한데 10 중에 9은 건전하다.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나머지 10이 문제인 겁니다. 이게 10%가 문제가 심각하면요. 파산되고요. 빚도 못 갚고요. 그러면 금융 부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 다른 나라도 그랬어요. 연구를 해보면 결정된 상황. 이미 상황은 결정됐어요. 장기 침체냐?
금융위기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으면 살아나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둘 중에 하나 결정됐다고 했잖아요. 금융위기 터지거나 아니면 장기 침체 중 저성장 중 하나입니다. 장기 침체는 일본이고 금융위기 터지는 것은 미국하고 닮아가는 거겠죠. 언제 터질지 모르지만 2019년 말 시작을 해서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지표 봤잖아요. 2020년에서 23년. 제가 부동산 하락장을 언제 말했어요? 19년부터 23년까지라고 했잖아요. 안타깝게도 부동산 하락장하고도 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 중국 금융위기는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중국은 지방, 정부와 기업 부채입니다. 한국 금융위기 국내의 원인을 보자고요. 가계부채, 인구 절벽, 부동산 위기가 되죠. 중국 금융위기 전염, 중국 금융위기 생기면 우리나라도 그냥 전염돼요. 장기 불황, 현재 상황, 소득 불평등 심화,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격차가 심하고 있다. 자, 이번에 1분위와 5분위. 지금 소득 격차가 심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분위는요, 가장 저소득층이에요. 하위 약 20%, 월 평균은 대략 132만원. 2분위도 있어요. 다 1, 2, 3, 4, 5, 20% 있으니까 100%죠. 자, 3분위는요, 394만원. 5분위가 제일 잘 사는 층이에요. 20%인데, 자, 913만원. 어때요? 132만원과 913만원. 지금 같은 20%인데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거 보세요. 지금 빨간색이 1분위입니다. 그나마 2016년까지는 그나마 괜찮았어요. 저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6년부터 갑자기 나빠져요. 뭔가 모르게 치고 올라간 듯 하다가 결국은 꼬꾸라졌죠. 2018년 현재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1분위가 마이너스 지금 0.7 정도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5분위 초록색 보세요.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 위에서 많이 늘고 그러다가 확 뜁니다.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금 월급을 많이 올려서 그래요. 어때요? 대충 봐도 사상 최대 폭 아닙니까? 이런 데 폭보다 여기 폭 엄청나죠, 이거. 그래서 1분위와 5분위 격차가 지금 사상 최고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심하냐? 여러분들 상위 1%가 점유하고 있는 것과 상위 10%가 점유하고 있는 소득 점유율, 소득 점유율 한번 보자고요. 1%.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심하죠? 근데 영국 다음에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들 좋지 않은 거에 자꾸 상위권 그룹에 올라서는 것은 좋지 않아요. 미국만 압도적일 뿐이지 지금 이 나라 중에서 심각합니다. 일본도 중간이고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이 상위권이네요. 근데 더 중요한 건 10%예요. 이 10%가 가져가는 비율을 봤더니 미국은 48%고요. 워낙 대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자, 한국은 2위인 44, 쉽게 말해서 10명이서 45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럼 90명에서는 55개, 90명이라는 숫자가 55개 갖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에요. 영국, 캐나다, 일본, 한국, 특히 한국 심각하다. 위에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는 역시 안전하죠? 자, 결국 부동산 문제 대비.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한탄만 할 거냐? 대비해야 할 거 아니에요, 대비. 자, 현재 불확실성이 크고 집값 버블 높고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 관망하는 것이 최선. 지금 관망하세요. 집 사는 순간 혹시라도 장기 침체 버블 터지면 망합니다. 쫄딱 망해요. 상추장에 잡아서. 이건 회복도 못해요, 여러분들. 가계 하락 위험성 금융위기 터질 때까지 할 수 있다면 달러를 가지고 계세요. 달러를. 우리 돈 순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순서가 달러, 그 다음에 우리 돈. 제일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식하고 부동산이 제일 안 좋아요. 우리 돈도 똥값 뛰는데? 금융위기 터지면? 똥값 뛰지만, 5억짜리를 우리 돈으로 살잖아요. 부동산도 떨어졌는데. 더 낫지 않나요? 자, 주식 더 떨어지잖아요. 우리 돈으로 사잖아요. 더 싸게. 그럼 뭐가 나쁜 거예요? 주식, 부동산이 훨씬 나쁜 거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현금 유동성 대비. 빚 못 갚으면 파산. 이건 뭐 100%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부동산 빚 줄이세요. 많으면 정리하세요. 집살 궁리하지 마시고요. 현금을 모으세요. 위기가 오면 자산가치 하락합니다. 현금 확보가 최고. 엉뚱한 데 보니까 뭐 부동산이 최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제 말 맞죠? 정부는 부동산 가격 급격하게 내리기보다는 좀 장기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금융위기 일반인이 꼭 알아야 할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부자는 대안이 많아요. 돈이 있으니까. 서민은 대안이 적어요. 부채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한 가지, 부채 지출을 줄이세요. 자기개발 투자에 관심을 가지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역사적으로 살아남은 자가 승자입니다. 위기에서 이 기회를 찾아요. 제가 지금 소극적으로 여러분들 패망하지 말라 이 강의하려고 유튜브 찍은 줄 아세요?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큰 돈을 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건 뒷부분에 나옵니다. 한국 가계부채지수. 우리나라 가계부채지수 국내 총생산하고요. 가계 신용, 가계에서 이제 빌린 거. GDP는 계속 올라가네요. 그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있는데 지금 이게 1,500조라는 뜻이에요. 지금 어때요? 1,500조 넘었네요. 가계비. 아까 제가 저세자금 대출까지 2,200조, 유동자금 1,100조에 더블이라고 했죠. 제 말 맞죠? 자, 그리고 이건 가계빚이 이렇게 더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 빚이 있는데 가계빚이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미쳤다고 부동산 주고 막 산 거예요. 집을 빚내가지고 2018년에 갑자기 늘어났죠? 그럼 여기 오른쪽 보세요. 우리나라 것만 보면 안 되니까 상대적 비교. 중국이란 나라 증가율 보세요. 증가율 1위네 1위. 우리나라 2위네요. 나머지는 다 이상한 나라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나라가 어디 이렇게 높습니까? 중국도 지금 거품이 심한 나라인데. 자, 이번에는 가계 신용 잔액 및 증가율. 말은 어렵지만 내용도 쉬워요. 제가 또 누굽니까? 여기 보시면 자, 지금 1,800조 원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이건 설명해 드렸어요. 잔액. 비록 증감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냐? 여기 제로에서 위에서 놀기 때문에. 다행인 건 증가율이 지금 꺾이고 있죠. 2017, 8년 이후에 정부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대처하고 있잖아요. 빚 못 내게. 잘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나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빚은 늘어나요. 줄었을 뿐이에요. 비율이. 맞죠? 이것도 비슷한 내용이니까 생략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 추이 한번 볼래요? 물가지수 10년 전에 보세요. 여기 정말 끔찍합니다. 1991년 10%였어요. 물가가. 살벌하죠? 근데 약 2000년 정도? 이때도 7.5%였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4%, 3% 되다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좀 완전한 물가 안정을 찾은 것은 2010년 기준으로 대략 한 이제 뭐 5% 한번 찍은 다음에 계속 내려갑니다. 여기 최근 자료 보세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1년간 자 3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2.0, 1.9 쭉 높아봤자 2.6이고요. 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계속 그나마 소비자 물가지수는 좀 다행입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낙관할 게 아니에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요. 다른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모든 건 좋거니. 자, 이번에 부동산 대비책과 금융위기 준비할 사항. 자, 뭐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돈을 버느냐? 자, 이거 오늘 이거 기억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세요. 최고가 뭔지 아세요? 달러, 금, 미국 채권입니다. 이게 1위예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현금입니다. 제일 정말 쓰레기가 뭐냐? 주식,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느냐? 부동산은요 대략 30에서 50% 폭락할 가능성이 커요. 주식보다는 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빨리 회복하면 덜 떨어지고 늦게 회복하면 더 떨어지겠죠. 회복기간에 따라 폭락의 정도가 다르다. 재상승장에 어디 잡아야겠어요? 비싼 곳 강남 잡아야죠. 아니면 5억짜리 3억으로 떨어졌을 때 20개 잡아가지고 임대사업을 내버리세요. 주가! 한국에서 금융위기 발발하면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75% 폭락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지수가 한 12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터지면요 대략 500까지 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1000까지 갔었죠. 자, 보가도 1000까지는 아마 떨어질 것 같아요. 정고점이 2600이니까 자 500까지 가면 5배 먹네요. 그쵸? 재상승장 업종 1위. 이것도 잘 선정을 해야겠죠. 누가 업종이 1위 빨리 상승하느냐. 1997년 한국금융위기 유럽발 PIG, 피그라고 하는데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그리스. 자, 타국에서 금융위기 발발 50%가 폭락했네요. 만약 우리나라에서 폭락하면 75%가 폭락한다. 주가가. 근데 다른 나라 중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폭락하면 우리나라 주식은 50% 폭락한다. 실제로 50% 폭락했어요. 예전에 서브프라임 위기 때 2000까지 찍었던 게 900 한 뭐 후반대까지 떨어졌으니까 2008년 미국 금융발 위기가 대표적인 예고. 환율 보세요. 환율 급등하여 환율은 1500선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융위기가 생겼다. 이미 딱 보면 알아요. 막 금융이 막 떨어지면. 그러면 당장 달러로 바꾸면요. 자, 이게 적어도 환차손에서 500원 먹잖아요. 그런 다음에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막 주가라든가 부동산이 바닥을 쳐요. 그러면 돈 갖고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뭐로 돈 갖고 있어요? 그때는 많이 떨어졌으면 이제는 주식을 먼저 투자해야 돼요.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가 돼요. 왜? 많이 똥같이 준 것을 잡아야 다음에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손바뀜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이번엔 중국발 위기. 지금 아주 언짢은 표정으로 트럼프하고 자, 시진핑이 지금 서로를 맞대고 있네요. 중국 주가 지수. 이거 아주 쉬워요. 여기 보면 이제 중국 하면 상해 지수죠. 2014년, 2019년입니다. 여기 꼭지점. 자, 5100. 중국이 최고 지수를 찍은 게 약 2015년, 10년, 5100까지 찍었어요. 그런데 불과 한 4년 만에 어때요? 쭉 떨어져 갖고 지금은 3000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2000대까지 무너졌어. 그러면 중국이 왜 이렇게 복구하느냐? 이렇게 높이 찍었던 게 부채 때문에 그래요. 부채.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 중국은 회사 부채 또는 지방의 정부 부채. 자, 이번에 중국 환율 한번 봅시다. 중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다는 걸 제가 아까 금방 보여드렸죠. 이번에는 환율로 한번. 환율이 낮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 11년도에 최저. 자, 1달러당 161.27 위안화였는데 지금 어때요? 자, 4월 달입니다. 쭉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최고 172 지금 어때요? 지금 최근 1년 동안에 2018년이고 2019년인데 가장 높지 않아요? 지금 뭔가 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 여기에 짜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근 1년이 됐던 뭐 미국발 금융위기 이유가 됐던 한국, 중국의 여러 지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요. 자, 이번에 중국의 10년간 경제 성장률 보세요. 자, 2010년, 2018년 대략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이때 무려 10.62 했던 게 지금 18년 어때요? 지금 눈에 띄게끔 줄고 있죠. 경제 성장률도 낮고 있어요. 너무 떨어지고 있죠. 이번에 중국 국가 부채 물론 일본이라든가 우리나라보다는 적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좀 특이해요. 인구가 많고 또 지방의 부실이 세기 때문에 같은 부채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시면 자, 정부 파란색, 가계 회색, 기업이 진한 파란색이에요. 자, 기업 보세요. 기업. 여기 2006년 전체적으로 이 진한 파란색이 좀 길지 않아요? 이 막대 그래프에서? 그죠? 그리고 가계라든가 정부 부채는 별로 안 되네요. 합쳐봤자 이거밖에 안 되는데 기업 부채 이렇죠. 그리고 점점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일본 압도적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내수가 되기 때문에 일본도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지금 일본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거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한국, 영국 선진국, 그 다음 유로존 중국 꼭 끼죠. 심각하죠? 자, 못 사는 나라에서 중국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보세요. 자, 영국 외에는 우리나라하고 만만한 나라가 없어요. 다 이렇게 후진국 외에는. 우리나라가 여기 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회사채 만기 5년간 갚아야 할 회사채 2019년에 몰려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자, 이게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여기서 못 갚으면 이제 2, 3년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9년 말, 2020년부터 23년 사이에 금융위기 온다라는 말이 지금 앞에서 몇 가지 제시한 것과 정말 일치합니다. 오관오구를 떠나서 대비는 해야 돼요.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 거니까. 중국이 오든 우리나라가 오든 자, 어때요? 지금 가까워지면 이거 갚아야 하는데 못 갚으면 부실 채권이 생겨가지고 이제 회사가 파토나는 거죠. 지방도 무너져 버리는 거고. 중국 부동산 비중. 중국은 버블 없다고요? 자, 중국 한번 보자고요. 도시별로. 푸저우, 항저우, 난징, 칭다오, 텐진, 란저우, 스자장, 베이징, 선전, 무안. 자, 이렇게 쭉 보이는데 80까지 있는데 거의 가깝지 않나요? 상당히 높죠? 지금 이만큼 버블이 이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하고 비교 한번 하자고요. 자, 가계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중국.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비중이 높아서는 안 좋아요. 여윳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저금돈이 많아야 하고. 근데 중국은요, 75.5로 우리나라를 추월했고 1위입니다. 한국 2위예요. 2위 74. 다른 나라는 한참 쳐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융위기가 터져서 특히 어떤 가계 부채 위기가 터진다면요, 이건 정말로 충격이 클 거예요. 그게 자기 재산보다 플러스 알파가 가계예요.
내 집이 내 돈으로 된 게 아니라 내 돈 플러스 알파 빚까지 포함된 게 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중국의 강점도 있습니다. 높은 성장률, 풍부한 자금, 정부의 강한 추진력, 빠른 기술 적응력, 풍부한 내수 인구. 누가 이거 모르겠습니까? 이게 한번 보세요. 환율 조작국입니다. 중국은 좀 못 믿을 나라예요. 제가 봐도. 미국 채권 팔아서 못 믿는 중이에요, 지금. 이거 아마 지정될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트럼프하고 싸우고 있는데 트럼프가 너무나 키가 많아요. 그러기에 중국이 너무 커버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막 아웅바웅 하는데 여기서 못 누르면 이제 미국은 영원히 중국을 못 이기기 때문에 아마 사활을 걸고 누르려고 할 거예요. 자율변동 환율제. 지금 중국은요, 그림자 기업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그게 뭐 수치도 다 믿을 게 못 돼요. 이제 자율변동, 금융시장 투명하게끔 제시한다는 거예요. 금융시장 전면 개방. 이거 해라 그래요, 지금 미국이. 상당히 명분을 얻게 되겠죠. 지방정부 기업 부채 아주 심각합니다. 그림자 금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부채, 분별 없는 기업 경영도 많이 해요. 중국의 보여지의식, 이게 허례의식이 너무 강하다고 했잖아요. 지방 부채 40조 위안, 6,511조. 실질적으로는 1경이 넘었습니다. 자, 약 2경 가까이 된다고 그러죠. 제 말이 맞아요. 개인 부채 증가, 부동산, 주식 투자. 요즘은 개인까지 엎친 데 덮친격으로 중국 집값 많이 뛴 거 잘 아시죠? 부동산, 주식. 워낙 지금 회사가 문제가 되고 지방 정부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표만화되지 않을 뿐이지 개인도 심각하다. 자, 중국 경제 위기 시나리오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안화 약세, 외국 자본 이탈, 물가 상승, 유동성 축소, 고부채 기업, 부동산 거품 파괴, 금융기관 부실, 공직자금 투입. 아마 이런 순으로 나올 겁니다. 이제 정리 단계에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돈 버는 것을 쫙 알려드릴게요. 금융으로 돈 벌기, 하늘이 준 기회죠. 아까 제가 준비 잘하라고 했잖아요. 빚 갚으세요, 빨리빨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 빚 많이 정부에서 줄 거예요. 좀 안전하게 되면. 그때 투자하세요. 현금으로. 일단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이게 최고예요. 자,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 최소 50%에서 최대 10배까지 벌어요. 이때는 정말 갑부도 탄생해요. 여러분들 기업들은 오죽하겠어요. 기업들은. 부자들도 그러는데. 우리 서민들도 가능해요. 그게. 비싸다고 못 사고. 이때는 벌벌벌 떨어서. 아니, 나라 망하면 나도 죽으면 돼요. 나라 망하면 같이 죽는 건데 뭘 그걸 두려워해요. 그 100% 해야죠. 제 말 맞습니다. 나라 안 망해요. 대기업 부자들은 이때 돈 법니다. 달러로 돈 벌기.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현금 확보로 돈 벌기보다 달러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세요. 유로와 엔화 이거는 차선으로. 이게 가장 좋고요. 이게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원화 현금. 나는 이게 좀 어렵다. 나는 애국해야겠다. 그럼 이게 2번이고 최악이 부동산 주식 실물 자산입니다. 이게 3번이고 자, 그 다음에 하락장에는 원화로 바꾸어 2배 이상 차익을 남기고 이제 순박금을 해야 돼요. 계속 달러 갖고 있는 사람은 바보 청취죠. 집값이 회복하고 있는데 거기서 환차손을 얻은 다음에 자, 바닥장에서 뭘 잡냐? 아, 우리나라 현금 갖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가장 많이 떨어진 주식, 펀드. 특히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펀드 잡으세요. 펀드는 그냥 코스피 지수기 때문에 좋아요. 그것도 곱하기 2로 가는 거 잡으세요. 곱하기 2. 왜? 만약 500에서 샀는데 2000 됐다. 정상적이면 4배 먹잖아요. 곱하기 2는 8배 먹어요. 1000만 원 투자하면 8천 먹어요. 5억 투자하면요. 58에서 40억 돼요. 부자 되겠네요. 제가 지금 아주 정말 중요한 얘기 했어요. 펀드는 안전합니다. 펀드 하는데 삼성전자 그런 거 사지 말고요. 그냥 펀드. 코스피 인덱스. 자, 2008년 원달러 1580원이었던 게 한번 내가 예를 들어줄게요. 1000원짜리가 1500, 그때는 한 800원 됐어요. 1580원 정도까지 갔으니까 한 2배 정도로 올랐네요. 코스피 지수는 약 2000 찍었는데 900되니까 약 배 조금 더 떨어졌죠. 이만큼 먹는다 이거예요. 물론 완전 바닥에서 잠자는 보장은 없지만 채권으로 돈 벌기. 미국 채권밖에 없습니다. 가장 안전하죠. 주식으로 돈 벌기. 나 주식 모르니까 안 한다? 그럼 바보 천치예요. 주식이 부동산보다 빠릅니다. 주식이 더 으뜸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주식에서도 펀드. 자, 2000년 초 미국 닷컴 버블 분기 500포인트 반토막 났어요. 코스피. 이거 곱하기 2자로 했으면 4배 먹었네요. 부동산으로 4배 먹는 게 어디 있어요. 많이 먹어야 2배지. 2배도 못 먹을 거래요. 부동산은 3분의 1. 자, 2019년 이후 금융위기 발발하면 1차 1천선이 하락합니다. 환율. 자, 이제 주식입니다. 이번에 1천선 하락하겠네요. 지금 2200 하잖아요. 전용 고점은 2600이고 1천선 곱하기 2로 가세요. 6, 7배 먹네요. 곱하기 2라는 말은 여러분들
거기 펀드 가면 다 설명해줘요. 대폭락 이후에 상승장의 회복 및 2, 3년 만에 2배 이상 상승한다. 재밌는 것은요, 2, 3년 만에 상승해버려요. 이게 무너지는 것도 빠르지만 올라가는 거요. 오! 하는 순간에 1년 만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타이밍 놓치면 안 돼요. 늦어도 2년 안에 다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닥장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회복 구간 돈 벌기. 아까는 바닥장에서 돈 벌기고 바닥장에서 돈 못 벌었어도 늦지 않았어요. 회복 구간.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따지면 1000에서 잡았었는데 못 잡았어. 그럼 1500에 잡으면 어때요? 어차피 전고점 2600까지 올라가는데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요.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투자 한국 외환위기에도 1, 2년 만에 회복을 했습니다. 정말 빨리 회복했죠. 그 1500, 500이나 올라왔으니까 안 잡아. 그런 사람들 다 망했어요. 펀드 투자하세요. 특히 2배로 가는 레버리지, EFT. 그 다음에 업종별로 회복 구간이 다릅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건데 주식을 볼 때 나는 이거보다는 그냥 펀드로 가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자, 보자고요. 자, 그래서 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 있어요. 왜냐면 주식은 매일 팔 수 있으니까 치고 빠지고 할 수 있으니까 부동산하고 달리 뭐 주식 잘하면 이거 정말 좋죠. 자, 예전에 통계를 내봤더니 반등 1그룹 가장 먼저 회복하는 게 식품업이다. 2, 3개월 회복하고요. 다시 침체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단타치기 참 좋아요. 음식업. 그 다음에 2그룹은 생필품, 전자, 철강. 얘들은요 7, 8개월이면 회복합니다. 바닥장에 사면요 전자, 철강 가장 빨리 회복을 해요. 대략 70에서 250%까지 회복한대요. 엄청나게 뛰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끝까지 또 끌고 가면 안 돼. 던져버려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 자동차, 뭐 또 수출 폭락풍이 큰 이런 것들, 석유화학 이런 거로 갈아타든가. 4그룹은 이동통신, 5그룹 건설업이 있는데 건설업은 하면 안 돼요. 이건 별로 안 좋아요. 부동산으로 돈 벌기, 강남권. 이번에 나는 주식 싫다. 부동산은 차선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래도 부동산이 좋다. 강남 잡아야죠. 입지가 좋은 아파트 집중 매수하면 돼요. 그것도 갭 투자로. 서울 소형 아파트 수십 채 잡으세요. 이게 더 좋아요. 강남 하나 잡으면 별로 돈 못 벌어요. 갭 투자로 수십 개 잡아서 임대 사업을 내보세요. 그러면 아마 강남 잡은 것보다 내가 장담하는데 세 답을 날 거예요. 세 답을. 빌딩 등 하락폭 큰 곳, 돈 많은 사람들은 빌딩이 더 좋습니다. 자, 갭 투자 적극 활용하세요. 뭐 미쳤다고 현금 주고 집을 삽니까? 아, 이때일수록 오히려 이제 상승장이니까 바닥에서 회복했으니까 갭 투자해야죠. 하나 잡을 걸 5개 잡는데 하나 하는 사람 바보죠. 4배 이상 효율성입니다. 그 다음에 바닥장 핏 있죠, 핏. 핏을 안 잡는 사람이, 핏을 안 받는 사람이 바본 거예요. 이때는 또 빚 받은 만큼 그게 다 나의 수익이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현금 대비 빚을 낸 사람은 아주 높은 수익. 이거 제가 불안한 거 설명한 것 같죠? 이거 워렌 버핏이라든가 소로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해요. 오히려 더 이거보다 심하게 해요. 돈이 많으니까 한다? 에이. 자, 종합적 투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부동산만 인지했더니 많았구나. 채권, 환율, 부동산, 주식, 상호 비교하세요. 시기적으로도 비교하세요. 지금 조금 공부해 놓으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공부해 놓으면 그냥 살 수 있어요. 향후 금융위기 1순위, 가계부채, 부동산 담보대출이 부동산이 가장 위험하다. 지금 아무튼 부동산 담보대출이 심각한 부동산을 잡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 16년부터 생산인구가 감소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16년 지났잖아 이미. 35년부터 총인구가 감소됩니다.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저출산이 심하기 때문에 1명대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금융위기 시에 자산 3배는 기본이고요. 10배까지 불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10배 불릴 수 있어요.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일이에요. 투자 극대화 조건. 현금이나 빚이 많아야 한다. 현금이 많아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제 상승 회복장에서는 빚을 내라. 투자를 잘해야 합니다. 아무데나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수익이 나면 경제 모든 상황을 또 보는 거예요. 내 것만 갖고 올인하면 안 돼요. 많이 뛰었어. 그러면 얘 뛸 기대치보다 타는 거 이제 바닥에서 더 뛸 기대치가 높다 그러면 갈아타야죠. 자, 그 다음에 미국 채권 달러화 했다가 한국 주식 투자 펀드로 갈아타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갈아타고 세 번째로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이익이 많이 났으면 이제 나중에 이익이 이제 회복되는 걸로 갈아타는 거고 이익이 더 남을 것으로 갈아타라. 많은 곳에서 더 남을 것으로 갈아타라. 위기는 갑자기 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금융위기 온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빚을 갚는 일이에요. 현금을 확보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대비하는 사람이 최고의 돈을 봅니다. 자, 김종갑 유튜브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에는 부동산 중심으로 어떻게 부동산을 잡으면 최고가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오면 안 되겠지요. 장기 불황이냐 금융위기냐 둘 중에 하나는 구조적으로 반드시 옵니다. 상승은 안 해요. 획기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 않는 한은 회복은 어렵습니다. 자, 구독하시는 분들은 멋지게 살아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대비한 대로 현금 확보, 부채 갚고 잘 준비하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